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령의 집으로 꼽히는 램파트 스트리트 하우스입니다. 단순히 유령이 출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부에는 잔혹한 살인사건 현장을 실제 모습 그대로 재현했는데요. 각종 고스트헌터들 그리고 미국 유명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문제의 오븐 앞에서 구역질을 참지 못해요. 이곳에 살고 있던 커플 잭과 에디, 지역 신문에 실렸을 만큼 유명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천사라고 극찬했던 커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옴니 로얄 로를레앙 호텔. 이곳에 투숙하고 있던 한 남성이 평화롭게 창밖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창밖에 보이는 주차장 건물 지붕 위에 낯선 물체가 있는 걸 발견했죠. 쓰레기인가? 그러기엔 형태가 좀 이상했어요. 실눈을 뜨고 자세히 보던 남성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시신이었기 때문이죠. 2006년 10월 17일 저녁 8시 30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합니다. 지붕 위에 있던 시신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어요. 몸이 거의 으깨져 있었던 거죠. 뼈는 대부분 부러졌고 장기마저 밖으로 쏟아져 있었습니다. 사방에는 피와 살점이 흩어져서 이 현장이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참혹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노련한 수사관은 바로 파악합니다. 이건 명백한 투신 자살의 흔적이었어요. 우선 사망자가 누군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류품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바지 주머니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합니다. 작은 지퍼백에 들어있던 물건들인데 군번줄과 2개의 집 열쇠 그리고 자필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군번줄로 확인한 사망자의 신원은 28살의 남성 잭 보웬입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라크 전쟁에 2번이나 파병되었던 미 육군 출신 전직 군인이었어요. 동시에 2아이의 아버지였고요. 하지만 잭은 전쟁 중에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요. 폭탄 테러가 터지면서 눈앞에서 가장 친했던 전우를 잃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현지에서 우연히 친해진 소녀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군하고 네가 접촉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소녀와 가족들이 모두 함께 학살당하는 일을 겪게 되죠. 이런 연이은 충격으로 잭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일명 PTSD라고 하죠. 이걸 겪게 되고요. 결국 군대를 제대합니다. 본국에 돌아왔지만 한동안 그는 환청, 악몽, 불면증을 겪으면서 쉽게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술과 약물에 의존하게 됐죠. 그리고 이때부터 잦은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더욱이 잭은 본인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할 때마다 반성의 의미로 자기 몸에 해를 가하곤 했죠.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주변인들마저 무척이나 안타까워했는데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이번 사건이 PTSD를 극복하지 못한 전직 군인의 극단적인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이 사건에는 사실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지퍼백에 남겨둔 메모, 그 앞면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문구가 있었죠. For police only. 경찰만 보라는 문구예요. 그걸 열어보니 너무도 놀라운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빼앗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내 생명을 끊었습니다. 노스 람파트 스트리트 826번지. 오븐과 가스레인지,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경찰은 즉각 해당 주소로 출동합니다. 여기가 2층짜리 건물인데요. 1층부터 좀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소위 부두교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약간 악령을 쫓고 영적인 의식을 하는 그 부두교의 사원이자 상점이었던 곳이에요. 그 안에 가보면 각종 저주 인형, 조각상, 재래용 칼, 뼈 이런 걸 팔고 있었고요. 어쨌든 잭은 이 건물 2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30살의 여자친구 에디 홀과 동거 중이었죠. 경찰은 2층으로 올라갔고 그 지퍼백에 있던 열쇠로 문을 엽니다. 그러자 서늘한 공기가 훅 느껴지더라고요. 에어컨을 장시간 틀어뒀던 거예요. 그 내부로 좀 더 들어가니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벽 곳곳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막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미안해요. 난 끝낼 수 없었어요.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5분 안을 보세요. 이거 심상치 않잖아요. 경찰도 점점 긴장하면서 부엌에 갔고 5분으로 다가갑니다. 그러자 여기에 또 한 번 보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5분을 엽니다. 그러자 안에는 구워진 사람의 두 다리와 팔이 놓여 있었어요. 심지어 그 위에 각종 허브와 양념이 뿌려져 있어서 정말 기괴한 모습이었죠. 뿐만 아니라 시선을 위로 올려보면 그 오븐 위에 가스레인지에 냄비가 2개 있더라고요. 각각 뚜껑을 열어보니 하나에는 그을린 사람 머리가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냄비에는 잘려진 손과 발이 담겨 있고요.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거든요. 막 난잡하게 어질러진 식료품 가운데 묵직한 검은 봉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걸 열어보니 절단된 여성의 몸통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엽기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을 좀 이렇게 해석해보면 지금 인육을 요리하려고 했던 걸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추후에 수사당국은 실제로 잭이 살점을 먹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런데도 잭이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은 의도는 그저 시신의 부패와 냄새가 이제 풍겨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토막낸 후 조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다음으로 경찰이 발견한 건 거실 테이블에 놓여있던 잭의 일기장이었습니다. 10월 5일부터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그날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의 행적 그리고 자신의 그 속마음 같은 게 다 적혀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무서우리만큼 덤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일기장이 있어서 동거녀 에디가 왜 이런 죽음을 맞이했는지 상세한 전말이 밝혀지게 되죠. 여기서 잠시 잭과 에디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 전쯤 잭은 이 지역의 빅 데디스라는 술집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주 찾아오던 단골 손님이 바로 그 여성 에디였죠. 에디는 식당에서 요리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알바를 구한다 라던 이제 공고를 보고 에디가 이 가게의 바텐더로 취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단숨에 손님에서 직장 동료가 된 거죠. 함께 일하면서 점차 감정이 싹트는데요. 그 당시 잭은 아내와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내가 양육하고 있고요. 또 에디는 싱글 여성이에요. 근데 잭과 에디 두 사람 모두 좀 자유분방한 성향이 비슷해서인지 빠르게 가까워졌고요. 연인 관계가 됩니다. 바텐더 커플이 탄생한 거예요. 하지만 머지않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재앙이 이 지역을 덮치게 되는데요. 2005년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미국 남부 지역에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덮친 겁니다. 특히나 잭과 에디가 살고 있던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는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었어요. 제방이 붕괴되면서 대홍수가 발생했고요. 도시의 거의 80% 이상이 침수됩니다. 당시에 최대 수심이 4.3m에 달했다고 해요.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고 정전이 됐죠. 통신 마비되고요. 식수마저 오염됐어요. 참고로 허리케인 피해 사망자 1,800명 중에 80% 이상이 이 지역에서 나왔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를 기억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뉴올리언스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죠. 그러니까 잭은 일단 전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죠. 이게 원래라면 차로 한 3, 40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배가 없으면 이동 자체가 불가능 거예요. 왜냐면 다리고 도로고 다 물에 잠겼으니까 불가능하죠. 게다가 여자친구 에디만 혼자 두고 갈 수 없잖아요. 게다가 그녀를 전 부인 집으로 데려간다? 이것도 좀 애매하고요. 결국 두 사람은 그냥 피난 가지 않고 그들의 아파트에서 버티기로 결정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양초를 켰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는 거리로 나와서 난장판이 된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같이 남아있는 이웃들에게 물과 음식을 나눠줬고요. 그런데 이 모습이 한 기자의 눈에 띄게 됩니다. 이 젊은 커플이 거리에 쓰레기를 치우고 밝게 웃으면서 이웃들을 살뜰히 돌봐줘요. 그게 감동 미담으로 보도가 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다수의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두 사람을 취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사건 자체가 그 당시에 미국 전역에서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 두 사람은 도시를 지키는 청년들, 절망 속 한 줄기 희망, 독립적인 커플, 이런 5만 가지 수식어가 붙으면서 유명해집니다. 특히나 이들이 더 주목을 받았던 데는 사실 직업도 한몫했어요. 전 직업들. 그러니까 잭은 나라를 위해 몸바친 참전 용사죠. 또 에디는 총망받는 지역 요리사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잭이 취미로 막 음악을 했거든요. 에디는 취미로 그림을 그렸고요. 그게 막 또 다 알려지면서 재난이 낳은 정말 예술가 커플, 예술로 절망을 극복한 사람들, 진짜 막 5만 가지 미사여구가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한순간에 스타가 된 후 모든 게 순조로울 줄 알았죠. 하지만 또 다른 고난이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도시는 점차 복구가 되고 있지만 이 두 사람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어쩌면 커플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아주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우선 에디는요, 어린 시절부터 매우 불우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상습적으로 아내와 딸을 폭행했어요. 하물며 에디는 엄마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정서적인 교감이나 보호가 부족했죠. 결국 에디에게 우울증과 불안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요. 특히나 그녀는 감정 조절이 힘들고 대인관계를 힘들어했습니다.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학교가 자기를 억압한다고 느껴서 막 뛰쳐나가기 일쑤입니다. 결국 10대 중반 가출을 했고 에디는 보호시설을 전전해요. 이 시기에 약물과 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었죠. 성인이 된 후에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정말 미국 전역을 떠돌면서 여러 알바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약물 중독도 점점 심해졌어요. 마리화나 엑스터시를 달고 살면서 그럼 정신적으로 불안해지잖아요. 급기야 조울증까지 진단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잭과 만나서 연인이 된 후에도 에디는 근본적인 애정 결핍에서 오는 집착이 다소 심했습니다. 잭이 다른 여성과 이야기만 나눠도 막 분노를 쏟아내고 핸드폰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둘이 말다툼이 잦아져요. 또 심할 때는 몸싸움까지 했고요. 아시다시피 잭도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잖아요. PTSD 있죠. 술과 약물에 의존하죠. 이 사람 자체도 불안정합니다. 그러다 2006년 가을 갈등이 극에 달하게 돼요. 에디가 우연한 기회에 남자친구 잭이 남성들과의 관계를 몰래 즐겼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잭이 양성애자였던 거죠. 이걸 알게 된 에디는 엄청난 배신감에 당장 난 너랑 헤어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한 건 복수였어요. 그래서 당시 두 사람이 동거하던 아파트는 보증금을 남자 잭이 전액 지불하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디가 잭 몰래 아파트 그 계약 갱신을 혼자서 자기 이름으로 계약한 거예요. 잭 이름을 빼버리고. 그래서 이 집 명의는 고스란히 에디의 것이 된 거죠. 이러면 보증금도 다 에디에게 되잖아요. 사건이 있기 하루 전인 10월 4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뒤늦게 잭은 계약서를 발견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에디의 행동은
자신과 헤어지고 자기를 내쫓으려는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지금껏 생활비도 내가 냈고 나는 아직도 에디를 사랑한다 느끼는데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잭이 강하게 항의합니다. 하지만 에디는 나는 더 이상 너랑 같이 못 산다. 당장 나가라. 라고 단호히 소리쳤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의 다툼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때쯤 되니 잭의 증오심이 막 끌어올라요. 사랑하죠. 사랑하지만 모든 걸 빼앗은 에디를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충동성을 참지 못하고 결국 에디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에디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이때 잭은 이미 반쯤 이성이 나간 상태였죠. 그렇게 6분간 목을 졸랐고 에디는 힘없이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때 잭은 에디의 시신을 보고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저희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후 이틀간 죽은 시신 옆에서 평온하게 잠을 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본인 스스로가 무서워진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네? 근데 나는 왜 후회가 들지 않지? 이 자체가 또 끔찍한 겁니다. 이 사람이 좀 자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틀 뒤에 그가 보인 행동은 일단 시신을 욕실로 가져갔고요. 식칼, 전기톱, 실톱을 이용해서 시신을 토막냅니다. 이후에 팔과 다리는 향신료에 버무린 후 오븐에 구웠고요. 머리와 손발은 냄비에 익혔습니다. 몸통은 크기가 너무 커서 조리가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검은 봉지에 싸서 냉장고 안에 둔 거예요. 또한 부패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집안 온도를 15도로 맞추고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었습니다. 그때 이후 약 열흘간 잭은 평범한 일상을 만끽합니다. 지인들한테는 나 에디랑 헤어졌어. 에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어. 라고 말해요. 근데 에디가 워낙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의심하진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열흘 동안 잭은 사실 평소보다 더 즐겁고 또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통장에 모아둔 약 200만 원 정도를 물 쓰듯이 썼어요. 평소 가보지 못한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요리를 시켰고 또 그 남은 돈으로 술과 마약, 스트릿 클럽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삶을 즐기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에디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는 도저히 일상을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결심했고 10월 16일 새벽 2시에 유서를 남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평소 가장 좋아했던 호텔의 루프탑 바를 찾아가요. 마지막으로 마티니를 한 잔 마신 후 그는 삶을 마감합니다. 이 사건은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왜냐? 전쟁 영웅으로 알려진 잭의 죽음, 이것 자체도 충격인데 알고 보니 여자친구 시신을 토막내서 조리한 채로 뒀다? 이것만으로도 경악을 금치 못하니까요. 실제로 정말 미국 전역이 들썩일 정도로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초반의 여론은 피해자 에디 너무 불쌍하다라고 추모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도 막 그녀의 사진을 가게 앞에다 붙여놓고 촛불 켜놓고 꽃을 두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분위기가 어딘가 모르게 점점 묘하게 변해갑니다. 그 시작은 사건 현장 1층에 부두교 상점이 있잖아요. 그게 있다는 것에서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도시전설이 만들어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알고 보니 잭이 그 부두교 악령에 빙의 돼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살인을 저지른 거다. 그리고 또 애초에 그 집이 저주받은 공간이라더라 라는 막 숱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 사람들의 경험담까지 퍼져나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밤 새벽에 그 건물 앞을 지났는데 2층에 사람 그림자가 비쳤다니까? 진짜야. 또 어떤 사람들은 나도 얼마 전에 거기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깍! 여자 비명 소리가 들었잖아.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아무것도 못 들었대. 나 정말 너무 소름이었어. 사실 이런 이야기가 들으면 되게 혹하잖아요.
근데 에디 살인사건 자체가 이제 갈수록 괴담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배경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뉴올리언스 하면 여기가 과거부터 부두교 문화가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거리를 걷다 보면 뭐 그거 관련 상점, 부두교 박물관을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시 자체에 약간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영화 뱀파이어 인터뷰 또는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같은 작품들이 이곳의 그 기괴하고 고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여기가 어떤 괴담의 메카, 유령의 메카, 또 그 괴담을 쫓아서 뉴올리언스를 찾아오는 관광객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 뉴올리언스한테 도시괴담은 하나의 산업이 되었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고스트 투어예요. 어떤 식이냐면 이제 한 장소에 가이드가 밤에 사람들을 인솔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실제 관련된 사건, 괴담을 섞어서 그 스토리를 현장에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공포 영화를 실제로 겪듯 그 짜릿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공포 산업에 있어 잭 보웬 살인사건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보세요. 전 국민에게 알려진 유명한 살인마죠. 또 토막살인의 기괴함이 있죠. 범인이 벽에 막 메시지를 남겨놨죠. 그리고 1층엔 부두교 상점이 있죠. 또 수많은 유력 목격담도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이 벌어진 노스 람파트 스트리트 826번지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건의 본질은 180도 달라져요. 실제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가라는 전말보다는 악령에 빙의된 남성이 여자친구를 뜯어먹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포장된 거예요. 물론 유족들은 반발했죠. 이거 사건이 너무 왜곡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이 기사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길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설상가상 사건 발생 9년 만인 2015년에는 이 사건 현장 집이요, 아예 박물관, 전시관으로 탈바꿈해요. 누군가 이걸 사서 블러디 메리의 유령 박물관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개장한 겁니다. 사실 저도 조금 궁금했는데요. 내부 사진을 보면 실제 시신이 발견된 그 오븐, 가스레인지, 냉장고까지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명 프로그램들이, TV 프로그램들이 촬영을 위해서 몰려들었고 또 유튜버들도 몰려들었고 그 덕에 이제는 뉴올리언스에서 가장 유명한 공포 랜드마크가 됐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유족과 또 일부 대중들도 분노했어요. 비극적인 사건을 상업적인 놀이로 전락한 거 아니냐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업체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애초에 이걸 전시하는 목적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각인시켜서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 자체는 동의하지만 실제 박물관 내부에 가보면 어떻게 토막을 했는지, 막 요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기괴한 장면만 이제 부각이 되어 있을 뿐 그 어디서도 에디와 잭에 대한 어떤 가정 배경 또 그들이 겪은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적혀 있지 않다고 해요.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이죠. 결국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신관은 현재까지 잘 운영 중입니다. 심지어 제가 영상을 제작한 전날까지도 잭 보엔 사건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하고 SNS에 홍보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사회에서 기억되고 또 왜곡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죽음마저 상품이 되어버린 노스 람파트 스트리트 826번지. 과연 이곳에 남은 건 악령의 저주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잔인함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오븐 앞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22년 6월 5일 이른 아침, 일본 도쿄 분쿄구에 거주 중인 23살의 여성 신노 리나는요, 예쁘게 옷을 꾸며 입고 친구를 만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평소 리나는 외박이 잦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하루 이틀 정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도 친구 집에서 자고 오나 보다라고 다들 여긴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엄마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핸드폰이 아예 꺼져 있습니다. 아무리 외박을 하더라도 연락조차 안 되는 일은 없었기에 엄마는 불안해요. 게다가 어떤 친구를 만나러 갔는지 묻지 않아서 모르는 상태고요. 결국 집을 떠난 지 3일째가 되던 날 엄마는 딸의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겁니다. 너네 혹시 우리 딸이랑 같이 있니? 근데 가까운 친구 중에 그 누구도 최근에 리나와 연락을 했다거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엄마는 불길했고 6월 8일 결국 실종신고를 접수해요. 이미 아이가 사라진 지 3일이 지난 상황이었죠. 즉각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는데요. 우선 리나의 핸드폰은 집을 떠난 6월 5일 오후부터 줄곧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평소 한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스스로 핸드폰을 껐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다음으로 CCTV 행적을 알아볼 텐데요. 집을 나선 후에 리나는 도쿄역으로 갔고 이바라키현의 미토역으로 가는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기차에서 내렸는데 이때 의문의 차량에 탑승한 게 확인됩니다. 리나가 탄 차를 계속 추적해 보니까 이바라키현의 히타치오타시 한 별장으로 향한 게 포착돼요. 경찰이 차주를 확인하기 위해서 즉각 번호판을 조회했죠. 그렇게 밝혀진 신원은 33살의 남성 신페이 히로유키였습니다. 이 차량이 향한 별장 있잖아요. 그 별장도 그의 소유예요. 동시에 핸드폰 통신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꺼지기 전에 리나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한 사람 역시 신페이더라고요. 지금 모든 화살이 그를 가리키고 있죠. 그럼 혹시 그가 리나를 별장에 데리고 같이 있는 걸까요? 자, 확실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한 경찰이 6월 14일에 이때가 리나 실종 9일 만인데 신페이를 납치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죠. 네, 리나를 만난 적은 있지만 그녀의 실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수색했는데 리나는 없었고요. 용의자 신페이에 따르면 사건 당일 6월 5일 두 사람은 그의 별장에서 2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리나가 집에 간다고 해서 근처 편의점까지 자기가 데려다 줬대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고요. 근데 이걸 이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경찰은 일단 그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어라? 이 핸드폰에 굉장히 보기 민망한 음란물과 또 수위 높은 사진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사진 속 여성은 모두 리나였죠. 리나가 이렇게 야릇한 포즈를 취하고 신페이의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강제로 찍힌 느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신페이도 우리는 상호 동의하에 이런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라고 말해요. 감금, 성적인 착취 절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죠. 실제로 사진 속의 리나는 밝은 표정이에요. 그런데 그 사진들 중 하나는 리나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토대로 신페이를 추궁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평소에 수갑을 차고 관계를 하는 걸 즐긴다고 합니다. 이 리나도 이미 사전에 동의한 부분이라고 했고요. 아니 근데 이 두 사람이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각자의 프로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리나는요 사실 아라노 리나라는 가명으로 아마추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고객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원하는 스타일에 촬영해주고 그에 따른 페이를 받았어요. 청순한 얼굴에 좀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갖고 있다 보니까 SNS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치고 몸값도 높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녀 고객들이 원하는 건 성인물 컨텐츠였습니다. 리나 또한 높은 페이를 준다고 하면 이런 수위 높은 컨셉도 개의치 않고 촬영을 진행했고요. 보통 한두 시간 촬영에 1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이게 여자라면 좀 꺼려지는 일이잖아요. 그럼 혹시 리나의 집안이 그렇게 어려웠나 싶은데 그건 또 아니에요. 아버지는 외국계 제약회사 임원이고요. 어머니는 간호사로 있는 부유한 집안입니다. 어릴 적에도 리나는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공부도 상위권에서 잘하는 편이었고요. 또 의사가 되겠다는 꿈으로 의학 전문대학에 진학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순조로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애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공부에 그냥 흥미를 완전히 잃어요. 2018년에는 다니던 학교 자퇴했죠. 물론 부모님은 얘가 왜 이런가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과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랑이를 매일매일 벌이던 중에 리나는 나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하더니 집을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리나가 처음 자취를 시작하게 된 곳이요. 일본 최대의 활락가인 도쿄 가부키초 인근입니다. 여기서 한 남성을 만나게 돼요. 그는 가부키초에서 일하던 호스트였죠. 엄밀히 말하면 이 호스트 남성이 돈을 목적으로 리나에게 작업을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리나가 여기에 홀린 듯 빠져버렸고 매일같이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호스트바에 드나들게 되죠. 여기서 잠시 그 일본의 호스트바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이런 문화가 한국에서는 생소하죠. 쉽게 말해서 남성들이 여성을 위해 술을 접대하는 곳입니다. 얼마 전 제가 개인적으로 본 일본 드라마를 통해서 좀 알게 됐는데 처음에 방문하는 여성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첫 방문 할인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온 여성 손님이 그날 여러 남성들을 돌아가면서 만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선호하는 타입, 나와 제일 대화가 잘 통하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고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음번에도 그 남성과 만나서 대화하고 뭐 술 먹고 얘기하고 싶다. 방문하고 또 세 번째 방문하고 그렇게 되면서 술값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호스트도 좀 더 유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약간 이런 문화가 있대요.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 호스트의 뭐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비싼 샴페인도 시켜주고 뭐 이런 걸 또 유도하기도 하고 돈을 계속 쓰게 만드는 거죠. 다시 리나로 돌아가서 호스트바에 빠져든 그녀는 어느덧 하룻밤에 700만 원을 지불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리나는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용돈으로 이 술값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엔 친구한테 돈도 빌리고 뭐 카드깡도 했지만 동시에 또 호스트바에 가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돈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자 다급해진 리나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 자기가 직접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동시에 호스트에게 돈을 쓰는 것도 멈추지 못해요. 사실 아버지를 찾아가면 뭐 금전적인 문제야 곧바로 해결될 수 있었지만 자퇴를 한 이후에 지금 아버지와 사이가 크게 틀어졌거든요. 여기에 호스트바 다닌다는 걸 들키게 되면 뭐 완전히 이건 쫓겨나는 거죠. 결국 리나는 이 유흥업소 말고도 좀 더 페이가 높은 어떤 일이 없을까 찾던 중에 아마추어 모델 일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리나는 SNS를 이용해서 스스로를 홍보했어요. 실제로 최선을 다해서 촬영에 임했고 또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었고요. 그러니까 평판이 날로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은 팬클럽도 작지만 생겼고요. 정기적인 후원까지 받으면서 정말 모든 게 순조로울 줄 알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리나의 고객들 대부분이 그런 일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쩔 때는 너무 민망한 자세를 요구하기도 하고 여성으로서 수치심이 들 때가 많아요. 게다가 그들과 함께 작업하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협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굴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만큼 이게 시간당 수익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리나는 한 달에 무려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었는데 너무 또 허무한 게 그렇게 번 돈 대부분 호스트바에서 탕진하고 말아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앞서 언급한 용의자 신페이와 리나의 첫 만남 역시 SNS를 통해서였습니다. 신페이, 이 사람의 대외적인 이미지는 엘리트, 말 그대로 부유층 자제였어요. 어린 시절에 미국 대기업에 취직한 아버지 따라서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 7, 8년 정도 미국에서 보냈죠. 그 덕에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2001년에 중학생이 된 이후에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는데 일본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사실 미국에서 좀 살다 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빠르게 학교 생활에 적응했고 교우 관계도 좋고 농구부에서도 활약하고 그러다가 역시 부잣집답게 대학은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사우스 엘라베마 대학에 진학을 해요. 졸업을 한 이후에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반도체 회사에 취직하게 됐죠. 이때 신페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충 들어도 정말 부잣집 아들의 탄탄대로죠. 신페이가 소유하고 있는 히타치 오타시의 별장은 그가 신혼 때부터 아내와 즐겨 찾던 힐링 장소였습니다. 약간 부자들의 전유물 같은 곳이요. 종종 그를 마주친 주민들은 아주 예의 바르고 조용한 부자 청년이었어요 라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2017년 어느샌가 신페이가 별장을 아내 없이 홀로 방문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마을에 그 청년 이혼한 것 같아 라는 소문이 퍼지게 됐죠. 하지만 사실 신페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음침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2016년 5월과 10월 신페이는 2차례에 걸쳐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때마다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해결을 했죠.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성추행 정도는 돈으로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경험치를 얻게 됩니다. 2017년 1월에는 그 강도가 더 세지더니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가 체포돼요. 근데 이 또한 또 어찌저찌 잘 넘어갔죠? 반면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계속 성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이혼을 통보한 거예요. 그렇게 이혼을 한 후 신페이는 홀로 별장을 자주 찾아옵니다. 근데 이것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별장에서 남몰래 성적 판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였죠. 2022년 3월 신페이는 리나에게 자기 별장에서 개인 촬영을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가 제시한 페이는 60만 원이었어요. 근데 리나는 도쿄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별장에 있는 그 이바라키까지 편도 2시간을 이동해야 하거든요. 너무 번거로운데 그거에 비해 페이가 좀 낮다고 생각해서 망설이고 있었죠. 그러자 신페이는 단번에 페이를 2배, 120만 원으로 올려줍니다. 리나는 좋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2022년 3월부터 첫 촬영이 시작돼요. 리나는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었고요. 신페이도 만족해 했다고 합니다. 앞서 경찰이 찾은 그 신페이 핸드폰에서 찾아낸 리나의 사진들, 그게 다 이때 촬영된 거예요. 첫 촬영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난 6월 달에 신페이는 또다시 촬영을 제안합니다. 리나도 선뜻 동의했어요. 돈 많이 주니까. 그렇게 6월 5일 두 사람은 함께 별장으로 향한 거죠. 하지만 그 길로 리나가 실종된 겁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된 신페이. 근데 당최 입을 열지 않아요. 두 사람이 그날 별장에 함께 있었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별다른 목격자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근데 이때 경찰이 조금 더 별장을 수색해보자. 거기에 단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달려갔죠. 실종 13일째인 2022년 6월 18일. 대규모 인력이 동원돼서 별장 내부 그 인근 경찰이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러자 역시나 수상한 공간이 등장해요. 지하실이었습니다. 내려가 보니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정말 완벽한 밀실에 막 퀴퀴한 냄새만 가득했어요. 약간 감옥이 연상되는 그런 분위기랄까요? 그리고 거기서 버젓이 그 리나의 핸드폰이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리나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 흙이 묻은 망치 한 자루, 그리고 매트리스 없는 그냥 침대 프레임만 덩그러니 있는 게 함께 나와요.
자, 증거들인데, 아니, 여기서 그 침대요. 이건 매트리스가 원래 없었던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매트리스는 이 집 2층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또 매트리스에는 혈흔을 지운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경찰은 신페이가 지하실에서 리나를 살해했고 매트리스에 피가 묻자 그걸 2층으로 옮겨서 세탁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해요. 6월 5일 오후 2시 리나를 편의점에 데려다 줬다라고 증언을 했잖아요. 차로 그때 데려다 줬다 했는데 그거와 달리 내비게이션은 별장에서 약 1.6km 떨어진 어떤 숲을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 여기 혹시 시신 있는 거 아니야? 경찰이 즉각 인력 동원해서 그 지역 곳곳을 샅샅이 수색했어요. 숲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한 경찰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눈앞에 기이한 모습으로 나무에 걸려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리나의 시신이었죠. 그런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알몸 상태로 이 나무에 테이프와 전선으로 묶여 있어요. 이게 마치 누군가 빨래를 이렇게 걸어 놓은 것처럼 정말 너무도 끔찍한 모습이었죠.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겨우 경찰이 그 시신 수거해가지고 부검에 들어가는데 눈에 띄는 외상이나 성범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또 부패가 많이 진행이 돼서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었죠. 보니까 척추뼈와 왼쪽 설골이 일부 부러져 있더라고요. 보통 설골은 목에 이렇게 강한 충격이 가해질 때 부러집니다. 그래서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돼요. 2022년 9월 검찰은 납치, 감금, 살해, 시신유기 혐의로 신페이를 기소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증거들이 다 신페이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는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 밀실살인이기 때문에 그냥 목격자 없지 않냐, 증거 없지 않냐 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게 우발적인 살인인지, 애초에 그녀를 죽일 생각이었는지 이 모든 게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게 있는데요. 수사가 더딘 건지 아니면 신페이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재판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판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 신페이라는 사람의 집안이 좀 좋은 집안이라서 그런가요? 그래서 이 사건의 용의자 신페이가요.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를 반성할지 이후 일본 법정이 정말 이 죄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사건은 사실 일본에서는 다른 의미로 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성인물 모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 토요미스테리에서도 AV 배우 모모이 사망 사건을 제가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 내에서 일부 여론이 그들이 몸을 대가로 돈을 버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이유로 비난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죽음을 자초한 거다라는 태도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비판적인 여론 때문에 사건 수사까지 더디고 또 사건에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죽은 이와 유족들을 향한 2차 가해도 심각한 상황이고요. 오늘 리나 사건에서 그녀가 타락의 길을 선택한 과정, 거기에도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집에서 의대까지 진학한 딸이 결국 일본에만 존재하는 그 독특하고 중독적인 호스트바에 빠지면서 삶이 급격히 무너지고 만 거예요. 유독 일본은 호스트바에 좀 미쳐서 인생을 망친다 이런 경우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걸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일본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 성산업, 그리고 그 안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 이걸 정부가 그냥 방치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제가 인상적으로 본 일본 드라마 요약본 링크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게
호스트파에 빠진 20대 여성의 최후를 보여주는데요.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었고 놀랍더라고요. 약간 그 일들을 보면서 그쪽의 문화를 간접 경험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좀 보시면 오늘의 피해 여성 리나가 어떻게 그 길로 빠져들게 됐는지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링크는 더보기를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